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는 모호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증시와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지금의 모호한 국면을 돌파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일단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와 7월 FOMC 회의록 내용입니다. 9월 FOMC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종결 선언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모호한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9월 금리 결정은 데이터 지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연준 의장의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데이터들 하나하나가 주목도를 더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리 종료와 인하 시작 시점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헤치우스가 구체적인 시점을 전망했습니다. 9월 금리 동결 이후에 내년 2분기 이후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본 겁니다. 사실 요즘 대형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완벽하게 어긋나는 경우도 매우 잦다 보니까 이런 전망이 또 얼마나 적중할지는 다른 문제지만 얼추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이 정도로만 펼쳐져도 다행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사실 횡보 양상을 보이면서 동시에 소폭 시세가 빠지다 보니까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29,500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 지지에도 다소 어려움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반등해주면 땡큐, 좀 더 빠져서 29,000달러를 반납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26,000달러까지의 후퇴 가능성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아마존과 리플의 파트너십이 다시금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고 리플은 아마존 웹 서비스 AWS와 이미 진작에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리플의 브라질 파트너 기업이 아마존 결제 서비스 제공 파트너십 멤버로 들어가면서 결국 아마존의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 가운데 일부는 언젠가는 리플 레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했었는데, 이건 언제 터져도 터질 수 있는 굉장한 잠재적 파급력을 지닌 이슈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시세는 여전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지표들 확인되고 있고, 지금의 주요 저항 라인만 잘 뚫어주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달러 랠리 가능하다, 이런 전폭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엇갈린 방향성을 보이면서 다소 모호한 흐름을 보였던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 일단 두 개 일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소비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또 하나는 7월 FOMC 회의록 공개입니다. 소비의 경우에는 미국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에 해당합니다. 시장에서는 7월 소매 판매가 지난달보다 0.4% 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전달에 0.2% 증가해서 더 늘어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측치대로 나와줄 경우에 소비 반등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경제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8월 15일에 공개가 됩니다.
7월 FOMC에서 어떤 멘트들이 오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연준 회의록 공개 일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7월 금리 인상이 이번 사이클에서 마지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6월 회의에서 제시한 점도표에서는 최종 금리 상단 5.75%로 제시됐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한 번 더 인상될 가능성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FOMC 위원들이 어떤 말들을 주고받았는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등장해 주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회의록 공개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 종료 시기와 금리 인하 시작 시점은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헤치우스는 9월 금리 동결을 끝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 6월부터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가까워질수록 금리를 제한적인 수준에서 정상화하려는 것에 따르게 된다. 근원 물가 상승세가 충분히 둔화됐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9월 동결 이후에 11월에 굳이 올릴 이유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내년 2분기부터 분기별로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 시나리오가 나쁘진 않은데 요즘 대형 투자은행들 전망이 어긋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루한 횡보 상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에서 온전히 지지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금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힘을 모아가다가 한번 반등을 해주면 다행인데 29,000달러 지지세를 반납할 경우에 짜증나는 상황을 한 번 더 바라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빠진 5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성 없이 50.4% 주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오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지난 이틀 동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9,447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건 황소와 곰 모두 별다른 힘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동 평균이 평평해지고 있고 RSI도 중간 근처여서 황소와 곰 모두에게 명확한 이점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28,585달러에서 3150달러 범위 사이에서 한동안 더 머무를 수도 있다. 가격이 28,585달러 아래로 빠지면 26,0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고 반대로 315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31,804달러에서 32,400달러까지 저항 영역까지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주간 종가가 29,250달러 위에서 마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진단했는데 그래줘야 지난 4월처럼 마찬가지로 3,2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래야 비트코인이 약세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비트코인은 29,300달러 부근에서 주간 종가 마감을 해주긴 일단 했습니다. 분석가 매튜 하일랜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3데이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가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는데 이건 지난 4년 동안 딱 2번만 관찰됐던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타이트하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부디 아래쪽이 아닌 모처럼 위쪽으로 한번 튕겨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와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말들, 전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파괴적인 혁신이 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미국에서 출시 승인을 받기 직전이고 홍콩 등 아시아 증시에서도 머지않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ETF는 아주 큰 비즈니스다. 블랙록은 ETF를 통해서 3조 달러 규모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암호화폐 ETF 출시는 단순히 메인스트림에 합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성숙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가격 안전성을 확신할 수 있는 혁신에 가깝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에게 규제 적격 커스터디 수단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 보호 기준이 확립된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 SEC의 인터넷 집행국장 출신 존 리드 스타크의 경우에는 현물 ETF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을 거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의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암호화폐 규제 이슈는 시간이 갈수록 당파성에 좌우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대선 이후에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공화당이 이긴다라면 SEC는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고 갠슬러는 사임할 것이고 헤스터 피어스가 의장 대행을 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크립토 이슈 이거 딱 하나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공화당을 응원해야 하나 봅니다. 몇 가지 알트코인과 관련해서도 눈에 띄는 소식이 있는데 먼저 골드만삭스 출신의 매크로 투자자 라울 팔의 경우에는 솔라나 띄우기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급반등을 한번 해주다 보니까 솔라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이 양반은 솔라나가 2018년 이더리움을 연상시킨다. 약세장에서도 신고점을 경신했던 이더리움처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솔라나는 내가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암호화폐인데 솔라나는 과거의 이더리움을 떠오르게 만든다. 온체인과 개발 활동성도 다른 프로젝트에 뒤처지지 않는다. 확률적으로 잘 될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다. 이렇게 대놓고 지가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띄우는 그런 멘트를 제시했는데 사실 가만 듣고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공감 가는 그런 부분들도 꽤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신한은행과의 파트너십으로 주목도를 높이기도 했었던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이번에는 연준과 엮이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페드나우의 서비스 제공업체 목록에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지원하는 소액결제 플랫폼 드랍이 추가된 것이 확인됐는데 헤데라의 기술력이 연준의 실시간 소액결제 혁신을 지원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헤데라도 지금 시세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런 호재성 소식에도 그닥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 지금 전체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리플 커뮤니티에서 난데없이 아마존 파트너십 체결 이슈가 등장을 해서 얼핏 보면 화들짝 놀랄만한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 리플과 아마존 AWS는 진작에 파트너십을 맺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AW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파트너로서 리플을 소개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리플의 사용 사례와 더불어서 전 세계 100개 이상 금융기관이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라는 점을 자세히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XRP 투자자들에게서 궁금한 지점은 언젠가 아마존이 자체 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 지원을 할 때 리플 레저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와 관련해서 힌트를 주는 부분은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 아마존의 결제 서비스 제공 파트너십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인터앤코인데 브라질의 상장 기업이면서 은행, 투자, 신용, 보험, 쇼핑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커버하는 슈퍼앱으로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터앤코는 지난해 11월에 아마존 페이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합류를 했는데 여기 회원 기업이 인터앤코를 포함해서 28개 기업만 공급자로 등록될 만큼 가입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리플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파트너 기업이 이름을 올렸던 겁니다.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이 이베이에서 중심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아마존 역시 자체 코인이 됐든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비슷한 방식의 페이먼트를 도입할 가능성 충분히 높고 아마존과 리플렛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활용성이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 전해지는 호재성 소식들 죄다 굉장한 의미부여가 가능한 것들인데 이놈의 항소심 리스크로 인해서 제대로 시세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XRP는 0.63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0.61달러 위에서의 지지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좀 더 관점을 키워서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꽤 의미 있는 포인트 지점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건 분석가 알렉스 코브가 제시한 건데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기다리면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축적해왔다. 누군가는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기 전에 한 번 더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XRP는 잔인한 인내심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될 것이다. SEC를 이긴 최초의 코인으로서 미국에서 법적 명확성을 갖춘 첫 알트코인, 대형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첫 프로젝트로서 결국에는 펌핑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월간 차트를 보면 XRP는 지난 2018년 고점 형성 이후에 6년에 걸쳐서 삼각 패턴을 형성해 오고 있는데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빠지면 오른쪽 5번으로 표시된 지지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만 상단 저항을 뚫어주면 $10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2018년 고점을 찍기 전의 상황을 그대로 대입한 것이기도 한데 과연 이런 상황이 다시금 목격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멤버십 회원들끼리의 직접적인 소통이 서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사는 이야기 나누면서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도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투자 초보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고 투자 중수 이상 분들에게는 나름의 노하우를 직접적으로 나누면서 나름의 선한 영향력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